1942년 8월 7일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섬. 습한 정글 공기가 끈적하게 달라붙는 가운데 타나카 요시오 중위는 코끼리 풀 벽 뒤에 웅크려 있었다. 38식 소총은 습기로 축축했다. 빽빽한 초목 사이로 그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해안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미군 기갑 부대의 특유의 기계적인 굉음이었다. 그 소리는 그가 중국이나 만주에서 겪었던 것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그의 12명 분대원들은 숨겨진 위치에 흩어져 있었고 땀에 젖은 손에 99식 자석 지뢰를 움켜쥔 채 일본 정보부가 열등한 서구식 기계라고 일축했던 것을 향해 돌진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타나카는 불과 3달 전 제국 대본영에서 배포된 브리핑 문서를 읽었었다. 그 문서들은 미군 M4 셔먼 전차가 나약한 민주주의 산업의 전형적인 산물이며 급조되었고 장갑이 허술하며 부시도나 희생정신을 모르는 병사들이 운용하는 전차라고 확신시켰다. 기술 사양도 일본의 우월성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셔먼의 75mm 미포는 일본의 신형 전차 무기보다 사거리가 짧았고 그 장갑은 굳건한 보병 돌격으로 이론상 관통 가능하며 높이가 높아 손쉬운 표적이라는 것이었다. 더 중요하게는 보고서들은 안락하고 사치스럽게 자란 미군 전차병들이 압박에 무너지고 진정한 전투의 첫 징후에 전차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태평양 내 모든 일본군 부대에 퍼져나간 복음과도 같았다. 즉, 미군 장비와 병사들은 근본적으로 나약하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첫 셔먼 전차가 능선을 넘어 시야에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 타나카는 예상치 못한 감각이 뱃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차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올리브색 자체는 오솔길을 가득 메운 듯했고 무성한 식물들이 전차 궤도 아래에서 장작처럼 부러져 나갔다. 그 뒤로 2대의 셔먼이 정글의 어둠 속에서 나타났고 다시 그 뒤로 4번째 전차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대지 자체가 그들의 지나감에 흔들리는 듯했다. 일본의 자신감과 미국의 산업 현실 간의 이 대결은 이후 3년간 태평양의 수천 마일 떨어진 섬들과 정글 전역에서 반복될 터였다. 그것은 이오지마의 화산 모래 위에서, 펠렐리우의 산호 동굴 속에서, 마닐라의 폐허가 된 거리에서, 그리고 오키나와의 울창한 숲에서 재현되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그 결과는 일본군이 병사들에게 적에 대해 가르쳤던 모든 것을 뒤엎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 전차에 대한 조롱이 일본 군사문화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이해하려면 일본 기갑전 교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 제국 육군은 1930년대에 특정 적국, 즉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전차 부대를 개발했다. 95식 하호 경전차와 97식 치하 중전차는 만주벌판과 중국 해안의 논밭에서 보병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들은 약한 다리를 건널 만큼 가볍고 돌파구를 활용할 만큼 빠르며 대량 생산에 충분히 저렴해야 했다. 장갑 방호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들이 상대했던 중국 국민당군은 대전차 역량이 제한적이었고 일본 설계자들은 생존성보다 기동성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철학은 중일전쟁 내내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 일본 기갑부대는 거의 무저항으로 중국 전역을 누비며 저항을 분쇄하고 초반 전쟁의 특징이었던 신속한 징역을 선도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 전차부대는 말라야,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비슷한 수월함으로 휩쓸었다. 초기 전역의 영국군과 미군은 현대적인 대전차 무기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제공권과 우월한 보병 전술의 지원을 받는 일본 기갑 부대는 무적처럼 보였다. 계속된 승리는 일본의 투혼과 전술 교리가 어떤 물질적 불리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거듭된 성공이라는 맥락 속에서 일본군 정보부는 처음으로 미군 셔먼 전차를 평가했다.
정보 장교들은 그들 중 다수가 현대 서구식 기갑 장비를 전투에서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기술 사양과 미국인에 대한 선입견에 크게 의존했다. 셔먼은 30톤에 달했는데 이는 일본의 가장 큰 운용 전차인 97식 전차보다 10톤이나 더 무거운 것이었다. 그들은 이 과도한 무게가 미국의 낭비벽과 형편없는 공학 기술의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9피트가 넘는 높은 차체는 일본 대전차포의 손쉬운 먹이가 될 치명적인 결함으로 여겨졌다. 강력한 75mm 포는 일본 분석가들이 적절한 전술적 배치와 일본 보병의 사심 없는 용기로 격파될 수 있다고 믿었던 포탄을 발사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평가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다. 부시도 무사도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수십 년간의 군국주의적 세뇌로 형성된 일본 군사 교리는 전쟁을 근본적으로 정신력의 시험으로 간주했다. 희생할 의지가 더 크고 승리에 대한 헌신이 더 깊은 쪽이 물질적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할 것이었다. 개인의 안락함과 민주주의의 나약함 속에서 자란 미국인들은 이 본질적인 전사의 정신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일본군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미국인들이 전차 안에서 죽기보다는 전차를 버릴 것이라고, 끝까지 싸우기보다는 후퇴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훈련 교범, 정보 요약본, 그리고 일본군 장교들의 사신 애씨 신 에도 등장할 정도였다. 그 조롱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교리였다. 일본군 정보부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 즉 그들의 문화적 틀이 이해를 가로막았던 것은 미국의 산업전쟁의 본질이었다. 셔먼은 세계 최고의 전차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충분히 우수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적이 입히는 손실보다 더 빠르게 미군이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만큼 대량 생산되도록 설계되었다. 일본이 매년 수백 대의 전차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미국 공장들은 수천 대를 쏟아내고 있었다. 미시간주 그랜드블랑에 있는 피셔 바디 공장 한 곳에서만 일본 제국이 전쟁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종류의 전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셔먼 전차를 생산했다. 디어본의 포드 자동차 전차 공장은 자동차 조립 라인을 전차 조립 라인으로 전환하여 모델 T를 수백만 명이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대량 생산 기술을 적용했다. 종전 시점에는 거의 5만 대의 셔먼 전차가 미국 생산 라인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단순히 양적 우위를 넘어선 전쟁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막대한 숫자였다. 더욱이 셔먼은 일본 기술자들이 제한된 자원과 구식 산업 인프라로 인해 따라잡을 수 없는 설계 철학을 구현하고 있었다. 라이트 R977호 성형 엔진은 입증된 항공기 설계를 응용하여 신뢰성 있고 강력했다. 수직화선 스프링 설계에 기반한 서스펜션 시스템은 험한 지형에서도 속도를 유지하며 부드러운 야지주행 성능을 제공했다. 5인승 승무원이 장기간 전투작전 중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고 승무원 피로를 줄이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으로 셔먼은 뛰어난 기계적 신뢰성을 자랑했다. 최소한의 정비로 수천 마일을 주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훈련 중에도 자주 고장났던 일본 전체계는 불가능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과달카날 정글에 웅크린 타나카 중위와 그의 분대에게는 다가오는 미군 기갑 부대를 지켜보면서 통계나 공학 사양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용기가 강철을 이기고 정신이 기계를 물리치며 일본인의 의지가 궁극적인 무기라고 배웠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전차 파괴 전술을 훈련했다. 지형과 식물을 엄폐물 삼아 적 전차에 접근하는 법, 차체 취약점에 자석 지뢰를 부착하는 법, 궤도 아래에 폭탄낭을 던지는 법 등이었다. 그들은 미군, 전차가 장갑이 얇고 승무원들이 보병 돌격에 당황할 것이며 결단력 있는 일본군 병사라면 중국에서 상대했던 경전차처럼 셔먼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현실은 재앙적으로 달랐다. 타나카의 분대장이 신호를 보내자
4명의 병사가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자석 지뢰를 들고 선두 셔먼을 향해 돌진했다. 순간 전차의 차체 장착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자이로 안정화 장치에서 발사된 39경 탄환의 지속적인 연사는 전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고, 어떤 일본 무기도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으로 정글 식물들을 찢어 발겼다. 처음 몇 초 만에 2명의 병사가 쓰러졌다. 세 번째 병사는 10m 이내로 접근했지만 두 번째 셔먼의 활강총 사수에게 포착되었다. 네 번째 병사는 너무 멀리서 필사적으로 자석 지뢰를 던졌다. 지뢰는 셔먼의 경사진 장갑판에 부딪혀 무해하게 폭발했고, 폭발음은 정글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전차의 도색조차 긁지 못했다. 셔먼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30톤에 달하는 무게로 땅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압축하며 타나카의 병사 2명이 숨어있던 참호를 덮쳤다. 뒤따르던 전차들은 확산 배치되었고 전차장들은 무전으로 서로를 지휘했다. 이는 일본 전차들이 대부분 결여하고 있던 또 다른 기술이었다. 몇 분 만에 신중하게 준비되었던 매복 진지는 살육의 현장으로 변모했다. 일본군 정보부가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특별할 것 없다고 평가했던 셔먼의 주포는 적군으로 의심되는 위치에 고폭탄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각 포탄은 6파운드의 폭약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동굴 입구를 무너뜨리고 벙커를 산산조각 내며 정글의 식물들을 파편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타나카는 훈련이 전혀 준비시키지 않았던 행동, 즉 후퇴함으로써 그 교전에서 살아남았다. 미군 보병들이 전차 뒤를 따르는 동안 진흙과 덤불 속을 기어다니며 그는 적의 약점에 대해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셔먼 승무원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차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화력, 장갑 방호, 전술적 역량을 결합하여 타나카의 분대진지 전체를 체계적으로 파괴했고, 이는 일본의 대전차 교리를 쓸모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양상은 태평양 전역에서 파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될 터였다. 1943년 11월 타라와 환초에서 일본군 방어병들은 미군 기갑 부대를 수선에서 저지하기 위해 정교한 해변 방어선을 준비했다. 그들은 근거리에서 셔먼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88식 75mm 대공포를 서로 교차 사격을 할 수 있는 요새화된 벙커에 배치했다. 해변에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미군 전차가 손쉬운 먹이가 될 것이며 해상 포격으로 인해 그들이 조심하고 망설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심수도하 장비와 방수 처리로 개조된 셔먼 전차들은 상륙하자마자 일본군 방어 진지로 곧장 돌진했다. 그들의 75mm 포는 며칠간의 해상 포격에서도 살아남았던 벙커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일본군 보병이 자석 지뢰와 폭탄낭을 들고 근접 공격을 감행하려 나타났을 때 전차의 엄호 보병들이 그들을 쓰러뜨렸다. 보병, 공병, 포병과 긴밀히 협력하는 미국의 제병 협동 교리는 전차를 단독으로 상대할 준비를 했던 방어병들에게 파괴적으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1984년 6월 사이판에서 일본군 사령관 사이토 요시츠구 중장은 태평양 전쟁 중 가장 야심찬 기갑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미군을 해변으로 밀어내기 위한 야간 공격에 마리아나 제도의 일본군 전차 비축량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44대의 전차를 투입했습니다. 저속 57mm 주포를 장착한 일본의 97식 치하 전차와 37mm 주포를 장착한 95식하고 경전차는 어둠 속에서 전진하며 뛰어난 야간 전투 훈련으로 미군의 우위를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2해병사단이 제2, 제4전차대대의 셔먼 전차 지원을 받으며 지키고 있던 방어 진지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투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미군 교범에 따르면 해병대는 조명탄과 탐조 등으로 적 전차를 비추는 동안 셔먼 전차는
엄폐 사격 위치에서 교전했습니다. 971식 전차의 전면 장갑이 겨우 25mm 불과했던 일본 전차들은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도 관통당했습니다. 습니다. 철갑탄을 발사하는 셔먼 전차의 75mm 주포는 일본 전차들을 존깃장처럼 뚫고 지나갔습니다. 뛰어난 공격성으로 미군 전차를 능가하고 압도할 수 있다고 믿도록 훈련받았던 일본 전차병들은 목표물을 식별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전차가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까지 31대의 일본 전차가 전장 곳곳에 파괴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미군의 사상자는 극히 적었습니다. 일본 기갑전력 신화는 불타는 잔해와 함께 그 사탕 수수밭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때 미군 전차에 대한 일본군의 조롱을 특징지었던 그 태도는 훨씬 더 어두운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압도적인 현실에 맞선 필사적인 심리적 방어였습니다. 일본군 진지에서 회수된 개인 일지에는 어조가 경멸해서 불신으로 그리고 숙명적인 수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944년 9월 펠렐리우의 한 장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군 전차는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몰려옵니다. 한 대를 파괴하면 세 대가 더 나타납니다. 우리의 대전차 지뢰는 그 배 밑에서 튕겨나가고 우리의 47mm 대전차포는 자살적인 거리에서만 그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정신이 물질을 이긴다고 배웠지만 전차병들이 우리와 동등한 정신을 지녔을 때 정신이 30톤의 강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관찰은 일본군 교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미군 전차병들은 선전에서 말하는 나약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무기간 동안 258대의 독일군 및 일본군 기갑 차량을 파괴한 라파에트 풀 상사나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다 사후 명예훈장을 받은 루벤 리버스 중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차에 이름을 붙이고 함께 전투를 겪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어떤 일본군 병사 못지않은 맹렬함과 투지로 싸웠지만 그들의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는 기계 안에서 싸웠습니다. 셔먼 전차의 상징적 무게는 전투가 거듭될수록 커졌습니다. 1945년 2월 이오지마에서는 화산섬의 부드러운 화산재가 처음에는 미군 기갑부대를 진창에 빠뜨려 지형이 미군의 우위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일본군의 자신감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공병대는 금속 매트를 깔고 임시 경로를 만들어 셔먼 전차가 지옥 같은 지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가장 강력한 해상 포격을 견뎌냈던 화산 동굴과 벙커에 숨어 있던 일본군 수비대는 셔먼 전차만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화염방사기를 장착한 M4A3R3 지포 전차는 젤리화된 가솔린을 동굴 입구에 분사하여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방어 진지들을 불태웠습니다. 표준 75mm 주포 대신 105mm 곡사포를 장착한 다른 셔먼 전차들은 요새 직접 포격을 가해 터널을 무너뜨리고 수비대원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이오지마의 일본군 방어 전략은 미군 보병에게 최대의 사상자를 안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정보부가 계속해서 과소평가했던 효과적인 기갑 지원의 존재는 전투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열했던 오키나와 전투에서 우시지마 미츠루 중장이 이끄는 일본군은 미군의 기갑 우위를 명백히 인정하는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일본군 수비대는 전차를 직접 파괴하기보다는 전차와 보병 지원 병력을 분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정교한 동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병이 미군 전차를 피하면서 미군 병사들과 교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미카제 전술을 사용하여 미군 보급선을 공격하고 기갑 차량에 필요한 연료와 탄약을 섬에서 고갈시키려 했습니다.
도로의 지뢰를 매설하고 포병 사격으로 제압되는 살상구역으로 전차들을 유도하려는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방어 접근 방식조차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전차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일본군의 방어 진지는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셔먼 전차는 단순한 군사 하드웨어를 넘어선 어떤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간의 거대한 산업 및 조직 역량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미군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온 모든 셔먼 전차는 피츠버그의 제철소, 라이베리아의 고무농장, 텍사스의 유전, 켄터키의 훈련장,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상 수송로 등 수많은 후방 역량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미군 B-29 폭격기에 의해 폭격당하고 잠수함전에 의해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일본 공장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일본의 전차 생산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절대 전투에 투입될 수 없는 구식 장비로 훈련받았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심지어 가동 가능한 전차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982년 일본군이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을 휩쓸던 시절에는 정당해 보였던 조롱은 이제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현대 산업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했던 제국의 오만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 셔먼 전차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적 맹목성, 즉 냉철한 평가를 문화적 편견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율과 희생을 강조했던 일본군 문화는 교리와 현실이 충돌할 때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군 역량에 대해 솔직하게 보고한 장교들은 패배주의자로 비난받았습니다. 일본군의 약점을 강조한 정보평가는 묵살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일본의 지능적인 장교나 용감한 병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처벌했기 때문에 구식 장비, 부적절한 훈련, 그리고 허위 정보와 함께 병사들을 전투에 보냈던 것입니다. 일본이 미군 기갑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막았던 이 동일한 이념적 경직성은 한반도에서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90년부터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미군 전차를 나약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조롱했던 그 동일한 군사 문화는 한국의 정체성, 언어, 문화를 체계적으로 억압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전술적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동일한 장교들은 일본의 인종적, 문화적 우월성을 내세우며 수십 년간의 식민지 만행을 정당화했습니다. 1945년 일본 군사력의 붕괴는 한국 해방을 의미했지만 35년간의 점령, 수백만 명의 삶이 파괴되고 곧 냉전 정치로 분단될 한반도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중국, 만주, 미국 등지에서 망명하여 태평양 전쟁을 지켜보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일본군의 패전 소식은 씁쓸하지만 정당한 승리의 확인이었습니다. 일본 통치에 저항하며 수십 년을 보냈던 김구와 같은 사람들은 한국의 해방이 한국인의 무력으로가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를 통해 올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태평양 섬들을 가로지르며 징역하던 셔먼 전차들은 한국어를 금지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징집하며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요했던 그 동일한 제국을 분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모든 패배는 한국을 자유에 더 가깝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태평양에서 셔먼 전차에 탑승했던 미군 병사들은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리킬 수 있는 병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광적인 용기로 싸웠던 결연한 적을 물리치는 즉각적인 전술적 현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 즉 미국의 산업적 역량, 조직적 능력,
그리고 연합작전 교리의 승리는 한 세대 동안 한국의 주권을 부인했던 일본 제국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 넓은 맥락에서 셔먼 전차는 뜻밖의 한국 해방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이 종결을 향해 나아가면서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미군 장비를 조롱했던 일본군은 이제 모든 물질적 범주에서 그들을 완전히 능가하는 세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열등하고 승무원들은 나약하다고 일축되었던 셔먼 전차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동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자살 임무를 더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승리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조롱은 혹독한 진실의 인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정성이 있더라도 정신과 용기는 이념적 헌신과 물질적 풍요를 결합한 국가의 체계적인 산업 전쟁 적용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서 일본군은 필사적인 전술에 의존했습니다. 필리핀 루손에서는 연료가 부족한 일본 전차병들이 남아있는 차량의 주포를 분리하여 고정포병으로 사용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한때 중국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일본 기갑 부대들이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승무원들은 보병 임무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일본 본토 방어 계획은 남은 모든 병력, 심지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미군 전차에 몰고 가는 전차병들을 포함한 대규모 가미카제 공격을 요구했습니다. 조롱에서 전멸의 수용으로의 변화는 전쟁을 시작했던 이념의 파산을 드러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일본의 항복을 발표했을 때 태평양 전역의 일본 병사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미군의 화력을 피해 숨어있던 동굴, 벙커, 정글 은신처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적의 선전이라고 확신하며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헌신적인 이들조차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미군의 나약함을 경멸하라고 가르쳤던 제국은 미국의 힘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전차들은 과달카날부터 오키나와까지 모든 방어선을 짓밟았습니다. 셔먼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개조되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한국,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서 싸웠습니다. 그 설계는 전 세계 전차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 셔먼 전차의 중요성은 기술 사양이나 전투 기록을 초월합니다. 셔먼 전차는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의지와 문화적 우월성이 물질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다른 하나는 현대 전쟁을 산업적 역량, 기술 혁신, 조직적 능력의 체계적인 적용으로 이해했습니다. 1942년 셔먼 전차를 비웃었던 병사들, 그들 중 살아남은 이들은 평생 그 교훈을 안고 살았습니다. 전후 일본이 미국의 점령하에 재건되는 동안 많은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조화시키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군이 더 용감하게 싸웠으며 미국의 승리는 단지 수적인 우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조용히 그리고 자신들끼리 이념적 순수성을 진실보다 중요하게 여긴 지도자들에 의해 전쟁터로 내몰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적을 근본적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다는 것을요. 한국에게 1945년 8월 15일은 광복, 빛을 되찾음, 즉 식민지 시대의 암흑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복잡한 문제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반도는 남쪽은 미군에, 북쪽은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령될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은 분단의 비극과 다가오는 내전으로 인해 희석될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패배시키는 데 기여했던 셔먼 전차는 곧 다시 한반도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냉전 시대에 대립하는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는
한국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말입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으로의 전환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하던 그 순간 태평양 전역과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시대가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종적 우월성과 군사적 무적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진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일본 병사들이 조롱했던 전차들은 그 제국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 속에는 복잡하고 불완전했지만 분명한 다른 미래의 가능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투의 상처와 태평양의 햇빛과 비바람에 낡은 셔먼 전차의 짙은 녹색 차체들은 여전히 아시아 전역의 군사 박물관에 놓여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전차 옆을 지나가며 기술 사양과 전투 명예를 나열한 명판을 읽습니다. 그러나 전차의 더 깊은 의미, 즉 그들과 싸웠던 이들과 그들의 승리에 자유가 달려 있었던 이들에게 셔먼 전차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무게, 장갑 두께 또는 포구경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념적 맹목의 대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진 이들을 과소평가한 결과 오만으로 시작되어 잿더미로 끝난 전쟁이 치러야 했던 인간적인 대가를 보여주는 기념물로 서 있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미군 전차를 조롱했던 것은 단순한 전술적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실패의 징후였습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념보다 진실을 중시하지 못했으며 적을 존중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이해하지 못했던 실패 말입니다. 태평양 섬들에서 셔먼 전차의 궤도 아래서 배운 교훈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본군 병사들, 수만 명의 미군 장병들, 그리고 총력전의 거대한 기계 속에 갇힌 수백만 명의 아시아 민간인들이 그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들이 기억된다면 미래 세대가 똑같은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미 틀렸음이 입증된 교리를 위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말입니다. 1942년 8월의 어느 아침, 과달카날 정글에 몸을 숨겼던 그 소위는 다가오는 전차 소리가 단지 자신의 소대 전멸뿐만 아니라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군의 나약함을 비웃고 일본의 우월성을 믿으며 정신력이 어떤 물질적 불리함도 극복할 수 있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후퇴와 패배, 그리고 최종 항복으로 점철된 그 이후의 세월은 그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녀와 손자들에게 들려주었는지는 역사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달카날의 야자수 아래 30톤짜리 미군 강철 덩어리가 자신의 은신처를 지나쳐 가는 것을 보며 그가 배웠던 교훈은 수십 년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전쟁에서든 삶에서든 현실은 이념에 굴복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맹목의 대가는 젊은 생명들과 잃어버린 미래로 측정된다는 것을요.